공감은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슬픔을 겪는 건 힘든 일이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내가 겪은 경험이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그보다 놀라웠던 건 경험이 다양한 방식으로 내 감정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점이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것처럼 일단 강렬한 슬픔이 길게 이어지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나는 대체로 무감각해졌다. 그러다 마침내 강력한 슬픔이 찾아왔을 때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에 이따금 낮게 흐느끼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곧 슬픔 사이에 이유 없이 터져나오는 분노와 좌절감이 끼어들었다. 어떤 날들은 기분이 괜찮았다. 심지어 좋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쾌활하다고?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감정적으로 전혀 타격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나는 내가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여정은 내 감정 처리 과정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게 분명하다는 걱정에서 출발했다. 별나고 이상해 보이는 애도 방식과 함께. 문제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슬픔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정말 몰랐다. 만일 가족이나 아버지의 친구들이 곁에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이다. 그들 역시 슬픔에 잠겨 있던 만큼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서로를 안심시킬 수 있었을 테니 상실을 경험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하고 고통을 나누어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혼자서 슬픔을 감당해야 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폐쇄 조치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집에 격리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바이러스로 아버지를 잃은 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친구들과 가족을 멀리했다. 하지만 감당이 쉽지 않았다. 감정에 관해서는 감정에 하는 모든 일이 그렇듯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이 확실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우리 뇌와 신체의 상당 부분은 감정을 묘사하고 감지하고 공유하는 능력에 할애되고 그것에 좌우되겠는가. 사실 감정적 경험에서 타인의 느낌과 감정적 반응은 놀랄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기능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감정적인 삶은 마치 색이 제거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축소된다. 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아끼는 사람들과 연락이 끊어지면 슬픔을 경험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손상될 것이다. 다른 감정들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울한 감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면 좋았던 시간을 떠올리며 웃기가 확실히 더 쉬운 법이다. 그런 만큼 나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와 관련해 감정의 소통과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며 실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를 살피고자 했다. 알고 보니 그 영향은 꽤 컸다. 사실 슬픔을 느끼던 시기에 내가 완전히 혼자였던 건 아니다. 물론 내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집에 틀어박혀 다른 이들과 단절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다행히 아내와 두 아이는 함께였다. 이들 없이는 잘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내 감정을 혼자 품겠다고 다짐했던 만큼 여전히 슬픔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물론 멍청하게 들리겠지만 단순히 남자다운 척을 했던 게 아니라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에 내 아이들은 어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에게 어른의 슬픔을 쏟아붓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그때는 확실히 좋은 시절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팬데믹 때문에 학교, 친구, 가족, 여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빼앗겼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나의 슬픔을 더해 부담을 준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다. 물론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지적이고 관대하고 유능한 아내가 곁에 있었다. 아내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곁에 머무를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야외 사무실에서 일했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의 주 양육을 도맡았다. 아내는 원래 하던 일을 포함해 정규직 3개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아이들이 집에 무기한으로 틀어박히게 되면서 아내가 해야 할 일은 급격하게 늘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있겠다던 아내의 말이 진심이라는 건 알았지만 솔직히 말해 더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내게는 나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아내의 행복도 중요했다. 아내가 감당하는 가뜩이나 과중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 외에도 내 슬픔을 흡수하는 유일한 스펀지 역할을 하도록 했다면 나는 죄책감에 시달려 기분이 훨씬 저조해졌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가 직면한 슬픔을 혼자 감당하기로 결심했고 가족들에게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안심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래도 나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다. 아내는 슬픔이 나를 언제 강타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럴 때면 아이들의 주의를 돌리고 각종 일을 처리해 내가 감정적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내 아들도 필요할 때 나에게 포옹을 아끼지 않았고 8살 아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배려로 자기 몫을 다했다. 심지어 더 어린 딸도 아빠의 기분을 감지하고 어떻게든 도우려 했다. 비록 4살 아이답게 매우 솔직한 말투로 아빠 행복하세요 라고 외치며 자신 있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뿐이었지만 말이다. 돌이켜보면 가족들에게 슬픔을 감추려는 나의 시도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잘된 일이다. 슬픈 감정을 전적으로 혼자 감당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해를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의 한심한 실패는 매우 명백하다. 최선을 다해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도 알아챌 듯한 방식으로 슬픔을 드러냈으니까. 감정의 소통과 공유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깊숙이 자리한 근본적인 것인지 드러나는 부분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의사소통 상당 부분이 비언어적이라는 것. 말과 언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그 아래 훨씬 더 큰 무의식적 의사소통이 자리하고 있다는 진부한 은유에 익숙하다. 이 무의식적인 의사소통 대부분은 감정과 관련이 있다. 비록 감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막연하고 모호하지만 감정을 소통하기는 의외로 쉽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감정을 소통한다. 아니면 내가 그랬듯 감정을 소통하지 않으려 적극적으로 애쓰기도 한다. 물론 우리는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 예컨대 아무에게나 나는 행복하다, 슬프다, 화가 난다, 겁이 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은 기분을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소통하기 위해 언어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뇌는 감정을 암시하는 모든 감각적 정보를 감지하고 해독하는 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런 정보를 많이 만들어낸다. 땀과 눈물 속 화학물질, 목소리의 어투와 크기, 음조, 속도, 웃음소리나 좌절의 탄식, 몸의 자세, 몸의 움직임, 제스처나 표정 따위다. 종종 무의식적이기는 해도 우리는 언제나 현재 느끼는 감정을 알리는 광범위한 다감각적 신호를 외부에 드러낸다.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리는 감정을 공유한다. 누군가 우울해하는 것을 보면 슬퍼지고 나는 경험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 겁을 먹으면 덩달아 두렵거나 불안해진다. 웃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웃게 된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공감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감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공감은 우리의 뇌와 정신 능력을 진화시켰다. 언어보다 앞서 등장한 공감 능력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타인과 유대감을 쌓게 해준다. 누군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해준다면 그 사람 곁에서 머물고 싶어진다. 데이트 앱 프로필에 괜찮은 유머 감각이라고 적어놓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고 공유하는 능력이 SF 소설 속 설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공감은 뇌의 주요 영역에 퍼져 있는 신경학적 영역들의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연결망의 핵심 기능은 뇌가 특정 행동의 표현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행동 표현이다. 이 정보는 어떤 행동에 해당하는 자발적 운동을 안내하고
영향을 주는데 사용된다. 행동 표현은 우리가 특정한 움직임을 생각할 때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보다 타인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특히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그 행동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이 조금 어렵고 전문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셜록 홈즈가 범죄 현장에서 미묘한 단서들을 전부 수집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누가 연루되었는지 머릿속 퍼즐을 맞춰 사건을 해결한다고 말이다. 행동 표현은 이 셜록 홈즈의 신경학적 버전이다. 뇌는 누군가 행동하는 장면을 관찰해 모든 감각 신호를 축적하고 그 신호들을 일관성 있게 하나로 합쳐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거나 표현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낸다. 모방은 우리의 성장과 발달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종종 방금 관찰하거나 알아낸 행동을 모방한다. 앞서 얘기한 셜록 홈즈의 비유가 여기서 붕괴된다. 탐정이 방금 해결한 범죄를 모방한다는 것은 다소 자기 모순적인 행동일 테니 말이다.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행동 표현은 행동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뇌가 인식하는 과정이다. 인간 두뇌의 초기 발달 단계로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이 고대의 호모사피엔스라고 상상해보라. 여러분은 코코넛을 깨기 위해 돌을 사용하는 동료 부족을 보았다. 이 행동을 관찰할 때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먼저 코코넛을 깨려고 시도하는 동료를 보면서 뇌가 얻는 시각 정보는 시각적 공간 인식을 위한 핵심 영역인 상측 두피질로 전달되며 이곳에서 자기 중심적 관점과 대상 중심적 관점을 통합한다. 간단히 말하면 상측 두피질은 나와 관련 있는 대상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알아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측 두피질은 방금 본 것에 대한 쓸모있는 복사본을 만들어낸다. 사진을 스캔해서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과 같다. 이 기능은 보다 용이하게 어떤 작업이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다음 이 정보는 두정엽에 자리한 거울 뉴런으로 전송된다. 이는 후두 정피질이 주로 관여하는데 이 영역은 감각과 운동을 결합하고 의도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기능을 한다. 특히 관찰 중인 실제 동작과 신체의 한 부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인식해 암호화한다. 내가 같은 동작을 내 몸으로 어떻게 할지 추정한 다음 그렇게 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도 이 영역의 결정적인 역할이다. 그런 다음 이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영역인 하전 두피질의 거울 뉴런으로 보내진다. 이번에는 뇌의 앞쪽에 자리하는 영역이다. 하전 두피질이 행동 표현에 관여하는 일은 주로 눈에 보이는 행동의 결과 또는 목표를 예측하는 것이다. 원시인이 동료가 돌로 코코넛을 내려치는 장면을 처음 목격한다면 아, 껍질을 부수고 맛 좋은 과육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두 영역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다음 하전 두피질을 통해 이런 합리적인 결론이 나온다. 하전 두피질은 관찰된 행동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모방할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낸다. 즉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뇌는 그 행동에서 형태, 방법, 동기를 파악해 스스로 모방법을 찾아낸다. 우리의 상측 두피질은 관찰된 행동의 신경학적 표현을 조합해 형태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그리고 후두 정피질은 모방에 필요한 물리적 움직임을 추정해 방법에 대한 답을 준다. 마지막으로 하전 두피질은 그 동작의 궁극적인 의미와 그것이 모방할 가치가 있는지를 밝혀내 동기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이후 이 정보는 모든 과정이 시작된 후측 두피질 영역으로 다시 전달된다. 이 영역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동작을 해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뇌는 그 행동이 예측되었던 모습과 실제로 관찰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 행동으로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던 모습이 여기 있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군. 이 두 가지는 일치할까? 만약 일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동 표현 연결망이 이를 올바르게 해결했다는 뜻이기에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 앞의 예시에서 돌을 내려치는 동료의 행동이 코코넛을 깨기 위한 것이라고 추론한다면
그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지켜보면서 코코넛을 깨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힘들고 종종 위험한 시행착오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새롭고 쓸모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측 결과와 실제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모방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만약 돌을 내리치던 사람이 실수로 손을 쥐어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뇌가 만든 예측 결과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다행히 하전 두피질에는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모방하려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든 제동을 걸 수 있다. 전반적으로 거울 뉴런이 관여하는 영역의 이 다채로운 연결망은 뇌가 행동을 관찰하고 나서 이게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해준다. 이 과정은 의식적인 입력값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되며 인간의 학습과 발달에서 기본적이다.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이 연결망은 공감 능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동 표현과 모방, 공감 사이의 연결은 뇌의 깊은 중심부에 자리한다. 뇌의 깊은 중심부에 자리한 또 다른 영역인 섬엽을 통해 발생한다. 섬엽은 광범위하게 기능하고 응용되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감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섬엽은 혐오에 필요한 핵심적인 뇌 영역이다. 섬엽의 일부인 이젤 과립구역은 후두 정피질, 하전 두피질, 상측 두피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영역들과 행동 표현, 모방을 담당하는 연결망을 형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감정에 대한 섬엽의 수많은 역할 덕분에 이질 과립구역은 변연교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광범위하게 감정 영역에 관여한다. 가능한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질 과립구역은 모방을 담당하는 신경학적 영역과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을 연결하는 중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관찰하는 대상이 수행하는 신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감정적인 신호들 또한 해석하고 이해하며 모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감 능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신경 회로들의 연결이나 영향, 활동성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은 공감 능력이 사람마다 상당히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감이 빠르고 지속적이며 대부분 무의식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다. 우리의 공감 능력이 고착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감 능력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발전하고 개선되고 향상할 수 있다. 하지만 아기라도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 능력이 본능적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아기들은 어른의 감정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곤 한다. 심지어 자신의 녹음된 울음소리를 들려줄 때와 다른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려줄 때 다르게 반응하기도 한다. 이 반응은 아기들이 자신의 감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아기들은 다른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따라 울면서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뇌에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공감 능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기. 모방과 공감, 신체적 단서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대상의 버릇이나 동작을 모방하려는 무의식적인 경향이다. 팔짱을 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어느덧 똑같이 팔짱을 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지 않은가? 같은 방식으로 몸을 기울였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 뇌의 모방 시스템이 감독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상호작용하며 벌어지는 일과 관계 맺고 관여한다. 하지만 이 이상한 경향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모방한 사람에 대해, 즉 자신이 모방당했다는 사실에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모방한 사람에게 더 긍정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에게 더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보다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더 친화적인 행동을 보인다. 실제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더 자주 모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유대감과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른다. 모방은 무의식적이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의도적인 모방은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 대상이 마음을 더 터놓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사이코패스들은 종종 이 점을 이용해서 타인을 조종하기에 이 과정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감정과 동작을 읽고 그것들을 차례로 모방해 드러내는 모든 과정은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동안 우리의 뇌와 신체는 여러 방식으로 고유하게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는 훨씬 더 즉각적이고 심오하고 감정적인 수준에서 느낌을 형성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서로 공통점이 거의 없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도 낭만적으로 맞물리듯 이끌리는 이유일 것이다. 지성 수준이나 이념이 아예 다를 수도 있지만 기저의 감정과 신체적 측면이 무척 일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까다로운 상부뇌의 영역이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감정적 연대를 이룰 수 있다. 모든 로맨틱 코미디물의 클리셰를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내가 가족들에게 슬픔을 숨기는데 왜 그렇게 완전히 실패했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내 인지적인 마음은 가족에게 슬픈 감정을 숨기고 싶었지만 무의식적이고 감정적인 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감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불편함과 고통,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감의 근본적인 특성은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행동을 통해 종종 확인된다. 어렸을 때 날아오는 그네에 입을 맞아 혀를 깨물었던 경험을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공포에 질려 눈에 띄게 움츠러들고 어쩌면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심각한 부상을 보거나 들으면 마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움츠러든다. 실제로 우리에게 직접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도 말이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라는 말은 그저 별 의미 없는 진부한 표현이 아니다. 누군가 신체 특정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뇌 속 감각 운동 영역에서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해당하는 영역 활동이 증가한다. 쉽게 말해 누군가의 왼발에 가시가 박힌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뇌는 왼발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활동한다. 이처럼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듯 반응하는 건 흔한 일이며 어느 정도 사실이다. 물론 공감하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고통을 직접 겪는 사람보다는 훨씬 덜하다. 만약 우리가 다친 사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면 머나먼 과거에는 포식자가 사람 한 명만 물어가도 부족 전체가 무력화되었을 것이다. 부족의 나머지 사람들도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을 테니 말이다. 좋은 생존 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사실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 꼭 누군가의 고통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유전학, 생화학, 신경학적인 이유로 몇몇 소수의 사람은 부상에도 고통을 그다지 느끼지 않거나 아예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타인의 부상 장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추측해 오라고 한다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방금 본 것과 비교할 만한 비슷한 경험을 한 번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부상자의 감정적 반응으로 그 강도를 능숙하게 추측해낼 수 있다. 예컨대 표정이나 동작, 신음을 통해 여전히 타인의 감정적 고통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감정적 경험을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감정 상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인의 표정을 인식하기 위해 꼭 같은 표정을 지어봐야 할 필요도 없다. 선천적으로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신경퇴행성 장애인 메비우스 증후군을 앓더라도 타인의 표정을 인식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는 공감이 단지 자아나 자기 보호를 위한 진화적 부산물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감정에 대한 뿌리 깊고 근본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공감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
많은 사람이 공감이 이타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면 분명 누구나 타인의 감정 상태와 행복에 훨씬 더 많이 마음을 쓰고 투자할 것이다. 타인의 감정이 자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꽤 많은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이타적인 우리의 성향이 사실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뜻 들으면 모순적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이타적인 성향은 보통 친족들이나 적어도 감정적으로 유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보낸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희생한다면 비슷한 성향의 타인들 역시 이런 호의에 보답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진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이타적 성향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감정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언젠가 보답이 따르고 이자까지 붙으리라 기대하는 일종의 투자이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친족 이외의 사람, 아무런 유대감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적대적일 정도로 그들을 훨씬 경계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이유가 없다. 인간의 이타적인 성향이 오히려 본능적인 외국인 혐오를 강화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공감은 어느 정도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여러분이 그 행복감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려는 동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 슬퍼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겪을 경우 여러분은 자신의 기분을 위해 타인의 불쾌함을 해소하게끔 도우려는 동기가 발생한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볼 때 이타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혼란스러우면서 우울한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다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는 말라. 논리적인 반론이 있긴 했지만 상당수의 연구가 이타적 행동은 사실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이가 아니라 해도 그 사람을 도우려는 노력이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들을 돕고 이후에도 그들의 안녕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우리가 타인을 도우려는 본능적인 욕구와 함께 타인의 안녕에 대한 관심을 쭉 이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도움을 받은 타인이 호의를 되돌려줄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들을 도우려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실패로 돌아간다 해도 그렇다. 감정적인 감정을 공유한 관계도 아니고 갚아야 할 감정적인 빚이 없어도 그렇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종종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이는 공감이 타인을 배려하게 만든다는 점을 암시한다. 아마도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공감은 타인을 더욱더 쉽게 배려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기존에 연결고리가 없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미 마음속으로 깊이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다행히 나는 그 질문에 대해 상상하지 않고도 답을 알 수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아내와 아이들이 그 답을 거듭해서 보여줬기 때문이다. 결코 잊지 못할 기억이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어떻게 전염되는가? 방에 들어갔는데 냉랭한 분위기 때문에 긴장되고 어색했던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방에 있는 사람들이 직전에 크게 싸웠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 도리가 없다. 자리에 없었을 뿐더러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평소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해도 그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감정적 반응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반응이 어디에서 왜 나타났는지는 모를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이런 분위기를 절실히 느꼈다. 예상대로 쓸쓸하고 우울한 행사였고 이미 슬퍼하고 있던 나는 더욱 슬퍼졌다. 하지만 여기서도 나의 이성적인 뇌는 내가 왜 더 슬퍼하는지 궁금해하며 윙윙 돌아가고 있었다. 분명 내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장례식 자체는 거의 2주 뒤에 치러졌기 때문에 그 슬픔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나는 특별히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나를 성가시게 괴롭히지도 않았다. 장례식에서 슬픈 기분이 드는 이유는 슬픈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비록 고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단지 일손을 돕고자 참석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논리적으로 추측하자면 이것은 단지 공감의 또 다른 사례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추측은 틀렸다. 냉랭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방에서 어슬렁대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이 공감하는 특정한 개인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누가 옳았는지, 어겼는지 알 수 없다. 단지 감정적인 분위기나 낌새가 전반에 깔려 있을 뿐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구에게 공감하는지 그 대상을 정확히 짚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의상 공감이 아니다. 우리는 앞에서 공감을 일으키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이 타인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스스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내는 뇌의 능력에 달렸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타인, 즉 다른 누군가다. 우리는 또 다른 개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즉, 공감은 주로 무의식적인 감정적 과정이지만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과는 다른 타인의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다. 타인이 나와 구별되는 내면과 정신 상태를 지닌 개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비롯해 극소수만이 가진 능력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전전두피질의 일부인 곁띠고랑 주변 영역이 의도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타인이 행동하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특수한 뇌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 영역은 여러 방추세포를 포함한다. 방추세포란 긴 돌출부로 뇌의 여러 영역을 연결하는 뉴런의 한 종류다. 이 세포는 감정과 인지 모두에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을 조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공감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의식적 인식을 요한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감정이 타인에게서 왔다고 인식하지 않고서도 여전히 외부의 감정을 감지하고 경험할 수 있다. 다만 그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적 전염이다. 이 두 가지는 뇌에서 필연적으로 상당 부분 겹치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감정적 전염은 공감의 보다 원시적인 형태거나 또는 공감의 주요 요소일 수 있다. 감정적 전염은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자기와 타인을 구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결여되었다. 그런데 요소 없이는 공감을 경험하지 못한다. 사실 앞서 음악에 대해 다뤘던 3장에서 감정적 전염이라는 용어가 이미 등장했다. 우리는 음악의 독특한 감정적 특성을 확실히 인지하지만 음악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인식할 수 없다. 음악은 애초에 느낌이 아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음악은 단지 소리일 뿐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음악에 감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음악은 감정적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래가 두드러지는 음악은 감정이 특정 인물에게 귀속되어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지만 말이다. 핵심적인 차이는 공감의 경우에는 누구와의 감정을 공유하는지 알 수 있지만 감정적 전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분위기가 냉랭한 방에 들어가는 앞선 예에서 말다툼 직후 요동치는 감정을 없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적대감과 긴장감의 흔적은 신체와 행동에 남아 영향을 미친다. 뇌는 이 모든 것들을 인지한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들에 의해서도 활성화되며 거울 뉴런이 감지하는 감정적 정보는 변연계로 옮겨져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정보가 성의인 인지 영역으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더라도
그 감정이 왜, 어디에서 오는지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시선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 중에 자동으로 공유하지는 않는다. 감정적 전염은 강력한 감정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노출될 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그 감정은 더 쉽게 감지되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뇌가 그 감정을 특정인에게 고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것은 공감이 아니다. 그 때문에 공황에 빠진 집단에 속하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사실상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두려움을 느낀다. 고인을 알지 못하더라도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건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우리의 감정이 매우 감정적인 상태에 놓인 타인에 의해 강요될 수 있다는 사실이 꽤 걱정스러울지도 모른다. 똑똑한 두뇌를 지닌 우리 인간은 영리하고 독립적인 개인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물론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품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품을 따라하게 된다. 하품의 전염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만 그렇지도 않다. 침팬지나 개를 비롯한 여러 다른 종들도 하품에 전염되고 서로 다른 종을 넘나들며 전염되기도 한다. 아무리 턱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해도 개가 하품하는 모습을 보면 따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하품을 하려는 충동을 억누르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더 강한 하품을 하게 만든다. 하품은 매우 강력한 반사작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품하는 이유와 하품이 전염되는 이유는 하품을 일으키는 신경학적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품은 웃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적 상태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피로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한다. 집단 구성원의 피로도가 높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건 생존을 위해 서로 의존해야 하는 사회적 종에게 중요한 정보다. 그 정보에 반사적으로 소통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특성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품은 우리의 내부 상태에 의해 유발되는 무의식적인 신체 동작이다. 하품은 우리의 기분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타인 역시 똑같이 행동하고 느끼도록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뇌의 인지 영역이 관여하지 않고도 일어난다. 하품의 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감정적 전염은 그렇게 무리한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타인이 강력하면서도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품을 비롯한 감정적 전염은 쓸모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달했다. 뇌가 행동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게나 자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감정적 전염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인식을 거쳐 힘겹게 이해해야 하는 과정 없이 타인의 감정을 통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동조할 수 있다. 본능적으로 우리 주변의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웃거나 기뻐하는 것은 타인과의 유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려움이나 불안 상태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겁을 먹고 동요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불러온 무언가에 대처할 준비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런 과정이 없다면 위협을 파악해 논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그러는 동안 그 대상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전염에도 어두운 면이 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으면 개인보다 비합리적이고 덜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리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성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런 잘못 없는 타인에게 더 적대적이고 파괴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감정적 전염의 사례도 셀 수 없이 많다.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강력한 감정은 사물에 집중하고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예컨대 행복에 눈이 멀면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대가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공포에 사로잡히면 무해하거나 별것 아닌 자극에도 움츠러든다. 게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을 때는 자신의 행동을 거의 통제하지 못해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존재가 된다. 뇌의 인지적 출력과 감정적 출력 사이에 유용하고 섬세한 상호작용이 존재하기는 해도 감정이 지나치게 강력해지면 문제가 생긴다. 다 된 일에 초를 치고 인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인지와 감정이 서로 상충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뇌의 기본적인 물리적 한계 때문일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과정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뇌는 무척 인상적인 존재이기는 해도 어쨌든 생물학적 기관이라 한 영역이 활성화되면 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따라서 더 많은 생물학적 자원, 즉 세포를 작동하게 할 물질인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하다.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생물학적 자원은 혈액을 통해 공급된다. 하지만 뇌는 촘촘하고 섬세하며 신진대사가 까다로운 신경조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혈관이 넉넉하게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뇌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뇌에서 혈액과 자원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뇌는 마치 손님으로 꽉 찬 테이블이 100개 놓인 식당과 같다. 뇌에 공급되는 혈액은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 역할을 한다. 안타깝게도 웨이터들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테이블의 수는 5개뿐이다. 6번째 테이블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그 테이블을 무시하거나 관리 중인 다른 테이블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한 번에 뇌의 모든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사작용의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뜻에서 이러한 비유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하면서 노래를 작곡하거나 세부사항을 논의하면서 복잡한 암산을 하는 건 정말 어렵다. 운전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듯 뇌 속에서 논리적 사고와 강렬한 감정적 경험이 상당 부분 겹치지만 별개의 신경 영역에 의해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두 영역은 제한된 양의 혈액이 실어 나르는 제한된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 서로 경쟁할 것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렬한 감정은 뇌의 관련 영역에서 신경 활동을 예측 가능한 정도로 증가시키는 반면 배회측 전전두피질 같은 중요한 인지 영역의 활동은 감소시킨다. 이것은 왜 감정과 인지가 대부분 평화롭게 협력하면서도 감정이 너무 강력해져 뇌의 자원을 독차지하기 시작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지 설명해 준다. 인지 능력은 더 적은 자원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정적 전염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뇌는 주변의 타인으로부터 감정을 흡수해 자신의 감정을 강화하고 심지어 증폭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적 전염은 소위 군중심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군중심리란 감정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때 자기 인식과 자제력을 잃기 쉽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결코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던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정확한 메커니즘과 과정은 여전히 상당한 논쟁거리다. 하지만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감정이 이런 몰 개성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건 확실히 말이 된다. 강렬한 감정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전전두피질은 스스로 생성한 반응을 평가하고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행동에 관여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전전두피질은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게 좋은 생각이었을까? 다시 그렇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은 감정을 가다듬고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이 능력이 약해지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마치 군중에 휩쓸릴 때처럼 예측 불가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자각과 자제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군중 심리는 집중해야 할 외부의 위협이나 경쟁 집단이 존재할 때 더욱 강력해지는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외부 초점이 주어지면 군중 자체의 단결과 결속력이 향상되고 견고히 유지된다. 라이벌 관계의 축구 팬들이 격렬하게 충돌하거나 폭도들이 경찰 대열로 돌격하거나
성남 마을 사람들이 쇠스랑과 횃불을 들고 괴물로 추정되는 사람을 추격하는 오래된 공포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변인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자극을 받은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적 전염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오히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군중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감정적 전염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개념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사적으로 함께 슬프거나 행복하거나 화가 나거나 겁을 먹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방금 말다툼이 일어난 상황이라든가 성난 군중 속에 있을 때, 가슴 아픈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그렇다. 우리의 감정적 경험이 종종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건 당연하다. 때때로 감정은 실제로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